네, 안녕하십니까. 사회를 맡은 서울과기대 송욱준입니다. 이제 두 번째 세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세션은 최근 주목받고 있는 마이데이터에 관한 겁니다. 그래서 마이데이터, 이제는 비금융권이다 라는 주제로 마이데이터의 정책적인 방향과 비금융 도메인의 마이데이터를 다루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 시간으로 고려대학교 임태훈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임태훈 교수님은 현재 고려대학교 융합연구원 연구교수로 계시며 빅데이터 플랫폼 및 센터 구축 사업, 문화 빅데이터 미래혁신 포럼 위원으로 계십니다. 또한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마이데이터 팀에서 팀장도 역임하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임태훈 교수님께서 마이데이터 활성화 정책 추진 방안이라는 주제로 강연해 주시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임태훈입니다. 마이데이터 활성화를 위한 정책 추진 방안, 굉장히 좀 무거운 주제로 느껴지실 텐데요. 내용은 좀 무겁지 않게 실생활에서 느낄 수 있는 마이데이터 서비스에 대해서 좀 편하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표할 내용은 마이데이터 개념과 의, 그리고 국내외 현황, 그리고 배경 및 필요성, 그리고 마이데이터를 바라보는 네 가지 관점, 그리고 맺은 말 순서로 발표를 하겠는데요. 개념과 의의는 사실 이 마이데이터가 이슈화되면서 많은 분들이 개념을 이해를 하셨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짧게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개념과 의의에서는요, 데이터 오너십이라는 말들이 요즘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데이터의 소유권이라고 번역을 하기에 조금 이제 어감이 좀 오너십과 소유권의 차이가 좀 있기 때문에 그냥 원어로 데이터 오너십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데이터 주권이라고도 이제 얘기를 하고 데이터 소유권이라고도 일부 쓰이고는 있는데 데이터가 누구의 것이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마이데이터에서는 이 데이터가 정보 주체, 또 데이터 주체라고도 부르던데요. 데이터 주체의 것이다 라는 것이 이제 마이데이터 패러다임이 되겠습니다. 기존에는 이제 데이터를 보관 관리하던 플랫폼들이 데이터를 제3자 제공이나 뭐 활용을 해서 수익을 내는데 이제 수익을 내곤 했었었는데 이것들이 정보 주체 또는 데이터 주체에게도 이러한 이익들이 돌아가야 된다라는 것이 마이데이터 패러다임입니다. 예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카톡에 글을 많이 쓰시죠. 거의 뭐 하루에도 굉장히 아침부터 잠들기 전까지 그 업무 또는 개인적으로 이제 카톡을 많이 쓰시는데요. 여기에 우리들이 이제 카카오 플랫폼을 이용을 해서 서로 메시지를 주고받게 되는데 이 카카오톡에 올린 글은 누구 것이냐라는 것이죠. 물론 이제 카카오톡 플랫폼을 쓰다 보면 이것들이 이제 카카오 플랫폼 거 아니냐라고 볼 수도 있는데 여기에 이제 쓰는 순간 이 일부 데이터 주체, 정보 주체에게도 이런 데이터에 대한 권리가 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사례로 이제 내비게이션을 많이 쓰실 텐데요. 스마트폰에서 이제 내비게이션을 쓰다가 뭐 스마트폰을 한 2, 3년 뒤에 바꾸게 된다. 그러면 기존에 이 내비게이션에 담겨져 있었던 동선, 뭐 이동 정보, 뭐 이게 등록해 놓았었던 장소 이런 데이터들이 다 날아가 버립니다. 이게 이용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아까울 수 있습니다. 이게 2, 3년치 가족과 또 가까운 사람들과 방문했었던 추억들인데 이런 데이터들이 그 내비게이션 플랫폼에 묶여서 이 데이터를 주체가 따로 소유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데이터 주체에게 돌려주자라는 것이 이제 마이데이터의 기본 개념입니다. 플랫폼과 데이터를 구분하자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마이데이터라는 말이 유행하기 전에도 실생활에서 마이데이터 서비스들이 있었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이제 대표적인 그 공공 영역의 마이데이터 서비스였고요. 제가 사회생활을 시작했었던 한 20여 년 전만 하더라도 이 연말정산 하러 하루 날 잡아가지고 오후 반차 정도 내고 뭐 병원 돌아다니고 약국 돌아다니면서
영수증 다 떼어서 반듯하게 정리해가지고 뭐 경영지원팀에 냈던 생각이 납니다. 그런데 이게 어느 순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동의만 누르면 가족들 것까지 모두 데이터를 모을 수 있고 게다가 PDF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되었는데요. 이게 바로 이제 마이데이터의 기본 개념인 것이죠. 그리고 민간에서는 다른 아이디로 회원 가입하는 경우들 많이 보셨을 겁니다. 뭐 네이버 아이디로 로그인이라든지 뭐 페이스북 아이디로 로그인 이 네이버나 페이스북 아이디로 로그인을 대신 하게 되면 네이버나 페이스북에 있던 제 정보가 가입하려는 새로운 서비스로 옮겨가죠. 이것이 이제 바로 마이데이터의 기본 개념이고요. 또 해외 사례도 마이데이터 강의를 이제 하게 되면 꼭 말씀드린 것이 스마트 디스클로저라고 있습니다. 미국에. 이게 제 개인 생각에서는 그 마이데이터의 기본 사상을 굉장히 충실히 구현한 정부 서비스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게 그 우리나라의 교포인 토드 박이라는 분이 오바마 행정부에 들어가서 이 분야별 버튼 시리즈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의료의 블루 버튼, 네, 그리고 에너지의 그린 버튼, 그리고 교육 분야의 마이 스튜던트 데이터 버튼, 그리고 태양광 쪽에 그 오렌지 버튼을 만들었습니다. 이게 이 블루 버튼이 사례를 좀 말씀을 드리면 미국의 그 베트랑 어페어스라는 그 공공기관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이제 퇴역 군인청이라고 번역이 되는데 퇴역 군인들이 그 미국 전역의 병원들을 이제 다니면서 그 병원에서 진료받은 내역들이 있는데 미국이 이제 넓다 보니까 이거를 보험사에 보험 청구할 때 굉장히 불편하단 말이죠. 이거를 이제 진단서를 떼어가지고 병원을 또 찾아가고 이렇게 불편하기 때문에 이 버튼을 만들어서 온라인으로 이 파일, 진료 기록 파일을 다운로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거를 보험사 앱으로 보낸다든지 또 응급시에는 뭐 911 같은 데로 보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진료 내역들을 다운로드 받아서 쓸 수 있는 이런 장치들을 마련을 해놨습니다. 이런 유사한 정부 정책들이 영국, 프랑스, 뭐 일본, 네, EU, 네, 핀란드 이런 데서도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최근에 영국에서는 마이 데이터를 스마트 데이터라는 용어로 이제 대신해서 쓰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프랑스에서도 그 메쟁포라는 게 용어가 이제 쓰이고 있었었는데 셀프 데이터로 용어가 좀 업데이트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2019년 이후에 그 EU나 그 미국의 마이데이터에 관련된 이 자료들을 좀 얻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자료가 업데이트 되어 있지는 않다는 걸 좀 말씀드리고요. 또 해외의 그 민간 서비스 사례로 구글 테이크아웃이나 그 DTP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 주목해야 될 게 이제 데이터 트랜스퍼 프로젝트라는 것인데요. 이미 그 페이스북, 구글, MS, 트위터 이 4개의 기업들이 2017년, 18년 그때부터 그 자사의 플랫폼 외에 다른 플랫폼에서도 이용자들이 자유롭게 내 데이터를 옮겨서 쓸 수 있게 하겠다라는 그 자발적인 그런 프로젝트가 가동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좀 설명을 드리면 구글의 일정표를 내가 MS 일정 앱에다가 옮겨서 혹시 뭐 그럴 일은 그럴지 모르겠습니다만 구글이 일정 관리 앱 서비스를 접더라도 MS 일정 관리 서비스에서 이걸 다시 연속해서 쓸 수 있는 것이죠. 이 진짜 거대 글로벌 기업들이 이게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것은 자사 플랫폼의 이용자를 묶어놓는 것이 결코 자사의 이익에 도움이 안 된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4개의 그룹이 이제 참여를 해서 이끌고 가고 있다가 애플이 좀 이게 콧대가 세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2020년 초인가? 네, 그때쯤 다시 합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5개의 거대 글로벌 플랫폼들이 DTP를 이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네, 대략 이렇게 해외 사례를 좀 국내외 현황들을 말씀을 드렸고, 마이데이터에서 이제 꼭 한 가지 또 말씀드리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유독 그 빅데이터라고 부르면 익명화, 가명화된 정보
분석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빅데이터 분석하면은 비식별 처리를 한 거를 전제로 합니다. 그래서 이 비식별 처리를 한 정보들을 결합하다 보면 꼭 한계가 발생을 하거든요. 빅데이터 분석 기업 대표님 하시는 말씀이 빅데이터 분석을 하는 이유는 분석을 해서 제품을 살 사람을 알아내고 그 사람한테 마케팅을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익명 가명화 전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람 타겟층을 분석을 해서 알아내더라도 상품을 팔 수가 없다. 왜냐면 법에 저촉되니까요. 이런 얘기를 하셨고요. 임상실험 같은 경우에서도 이제 병원에서 이렇게 데이터를 모으셔서 분석을 하시게 되는데 실험을 하시다 보면 주민번호가 정말 격렬하게 필요한 경우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이런 빅데이터 분석의 한계를 이제 다들 경험을 하시면서 거기에 대한 대안으로 마이데이터를 이용할 수가 있겠구나라고 이제 인식을 하시게 된 거죠. 그래서 마이데이터가 급격하게 이제 이슈화가 됐고요. 개방 차원에서도 또 마이데이터를 좀 봐주셔야 되는 게, 예전에 그 상품 데이터가 이제 닷컴 시대라고 했죠. 그러니까 그 홈페이지가 확 붐이 일면서 너도 나도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자신의 회사가 파는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설명들 막 올려놓고 이랬단 말이죠. 그래서 사실 상품 데이터는 이게 뭐 감축할 게 없었습니다. 오히려 기업의 재무제표 같은 경우도 공개를 해서 기업의 재무 건전성 이런 거, 우리 기업이 굉장히 좋은 기업이다. 이런 거를 표방을 했죠. 그 다음에 2013년도에 그 공공데이터 개방에 관한 법률이 통과가 돼가지고 공공데이터도 개방이 됐고, 이제 남은 것은 개인 데이터입니다. 이 결과가 얼마나 정확할지는 모르겠으나 IDC 보고서에 보면은 75%가 개인 데이터라고 해요. 그래서 남은 것이 이제 개인 데이터 개방이다. 이 측면에서 이제 마이데이터가 굉장히 중요성이 더 부각이 된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제 마이데이터를 바라보는 관점 4가지를 좀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BLTS라고 이제 부릅니다. 제가 이 화면을 띄워놨더니 저희 딸애가 방탄소년단 얘기를 하는 줄 알고, 네, 근데 BTS 아니고 BLTS인데요. 핀란드 마이데이터 글로벌이라는 조직이 있는데 거기에서 마이데이터의 요소죠. 요소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이데이터 요소로 비즈니스, 리걸, 테크, 소사이어티 이렇게 4개를 마이데이터 요소로 보고 있고 또는 어프로치로 보고 있고, 요거를 이제 워낙에 미국에서부터 이제 BLT 샌드위치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B는 베이컨, L은 레터스, 상추, 그리고 T는 토마토, S는 샌드위치.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어우러져야 이제 그 샌드위치 마이데이터 생태계가 잘 만들어진다. 이런 걸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게 정답은 아닙니다만 비즈니스, 법제도, 기술, 소사이어티, 생태계 이런 것들이 어우러져야 마이데이터 산업이 확 일어나게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 4가지 관점별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과제들은 무엇이 있는지 좀 차례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비즈니스 측면인데요. 마이데이터 서비스 모델입니다. 이게 사실 마이데이터로 굉장히 뭔가 새로운 혁신적인 서비스를 기대를 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아까 보셨듯이 마이데이터라는 용어가 이슈화되기 전부터 우리 생활에 연말정산이라든지 다른 아이디로 로그인이라든지 이런 서비스들이 있었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미 기대를 하셨기 때문에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신선하지가 않아 보이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데이터를 이렇게 기계 가독형 형태의 파일로 정보 주체, 데이터 주체에게 보내준다 또는 제3자에게 이걸 보내줄 수 있다는 것은 패러다임이 바뀐 거거든요. 결코 작은 변화는 아닙니다. 서비스 모델 측면에서 이제 국민들이 이용하시기에 뭔가 새로운 것들이 크게 일어나겠구나 라고 기대를 하시는 건 조금 접어두시고, 이용하는데 좀 편리하다, 불편했었던 게 해결이 된다, 이런 측면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습니다. 예전에
건강검진 받으면은 종합검진 결과서를 이렇게 종이로 보내줬거든요. 이거 이사 가고 뭐 짐 옮기고 이러다 보면은 이거를 그냥 버려야 되는지 뭐 이거를 또 제 건강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있잖아요. 민감 정보들이 많이 들어있는데 이거를 참 처치하기가 좀 곤란했습니다. 그냥 버릴 수도 없고 또 태우기도 그렇고 그러더니 이거를 이제 PDF 형식으로 이메일로 보내주더라고요. 거기서 이제 더 한 단계 더 나가서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건강인이라는 데 들어가시면 이렇게 XML 파일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세히 보면은 제 몸무게나 키가 나오기 때문에 자세히 보시지 않기를 바라고요. 서비스 모델에서 또 한 가지 말씀드려야 될 게 이 열람권입니다. 이 우리나라의 그 개인정보보호법에 열람권이 있죠. 정보 주체적인 열람권이 있는데 이 이베이나 이런 아마존 이런 데 들어가 보면 이 구매 내역들을 파일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히스토리 리포트가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열람권이거든요. 이 열람권 안에는 전자적 사본 발급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다만 우리나라에서 이 전자적 사본 발급이 아직까지는 의무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 마이데이터가 필요하다라는 것이고요. 이 옥션 사이트에 예전에 엑셀 다운로드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구매 내역을 엑셀로 다운로드 받을 수가 있었었는데 이 버튼이 없어졌어요. 그만큼 열람권을 보장을 해주시다가도 이게 서비스에서 이제 비용과 금액이 좀 들어가다 보니까 이런 서비스가 잘 이어지지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이제 마이데이터를 통해서 기대되는 서비스의 방향성은 이제 국민들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인데요. 편리함과 금전적 혜택 이 두 가지입니다. 기대하시는 분야는 당연하죠. 이 편리함과 금전적 혜택만 잘 마련할 수 있으면 그 서비스는 성공했다고 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제 어떤 분야의 마이데이터가 적용이 되면 이해를 좀 잘 하실까 싶어서 쭉 보다가 이 자동차 보험 가입할 때 마이데이터가 적용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특정 보험사 사이트이긴 한데 네, 그 이름은 안 보이시죠? 네. 이 자동차 보험 가입할 때 보면요, 굉장히 단계가 여러 번 거쳐야 됩니다. 처음에 사이트에 들어가서 개인 인증을 해야 되고요. 물론 이전에 보험료 비교하는 사이트에서 별도 비교해 보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저도 그랬고 비교해 본 뒤에 그 각 개별 보험사에서 또 다시 개인 인증이나 이런 걸 거쳐야 됩니다. 그 보험회사에 들어가서 이제 처음에 개인 인증을 거쳐야 되고 차량 선택을 해야 됩니다. 옵션이며 언제 샀는지, 뭐 부가 옵션들이 뭐가 있는지. 그리고 그 다음에 마일리지 특약을 걸어야 되는데 이 계기판 사진을 또 찍어서 올려야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운전자 범위를 결정을 해야 됩니다. 가족이냐, 또 배우자로 할 거냐, 또 이제 자녀분들이 또 운전하시는 경우에 연령 뭐 이런 것도 들어가고요. 또 대인 대물 선택하고 계약자 피보험자 넣고 블랙박스나 뭐 이런 것도 막 넣고 이제 나이 같은 걸 할인을 받으려면 또 뭐 가족관계 증명서를 넣기도 하고 그 다음에 청약 내용을 확인한 뒤에 할인을 받으려면 또 결제 수단도 선택을 해야 돼요. 이런 엄청난 단계들을 거치게 됩니다. 여기에 만약에 비금융권, 이제 오늘의 주제인 비금융권의 이제 전 분야의 마이데이터가 가능하게 되면은 사실 정부24 홈페이지에서도 그 공공 분야 마이데이터를 추진하고 계시거든요. 가족관계 증명서, 뭐 기본 증명서 이런 것들로 개인 인증이나 운전자의 범위, 뭐 자녀의 나이 이런 것들 정보가 그대로 내 휴대폰 안으로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물론 정보 주체가 동의하에 들어오는 것이죠. 그리고 전년도 보험사에서 가입했었던 대물, 대인 이런 조건들을 다 가지고 올 수가 있게 될 겁니다. 현재는 안 되더라고요. 내 보험정보 열람 서비스 있었습니다. 내 보험 다 보여 있었고요. 거기서 파일 형태로만 API가 열려진다 그러면 제가 어느 보험사에서 가입하던 간에 휴대폰으로 받을 수 있고 또 차량을 선택했을 때 뭐 차 산 지 얼마 안 되면은 금방 알죠. 무슨 차 샀는지 옵션 뭔지 아는데
이게 2, 3년 지나가고 나이 들고 하면 무슨 차를 샀었는지, 연식이 언제였는지, 뭐 부가 추가 옵션이 뭐가였는지 뭐 이런 거 다 기억 안 나거든요. 그런데 그 자동차 매매 계약서, 자동차 등록증, 인수증 이런 데 다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고 회사 서버에 다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국토교통부 그 자동차 그 등록한 시스템이 있거든요. 거기에도 들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파일로 넘어오면 역시 제 휴대폰으로 받을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주행거리 같은 경우도 ODB2라는 그 장치가 자동차에 다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스캐너를 장착하게 되면 역시 앱을 통해서 다 데이터를 받을 수 있고요. 결제 수단도 네, 신용정보법 통과되면서 어떤 카드 쓰는지 다 한 번에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할인 폭이 제일 많은 카드를 선택해서 바로 계약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마이데이터 서비스는 이런 것들입니다. 이렇게 데이터를 다 손으로 기입했던 것들을 다 데이터에 다른 곳에 저장되어 있는 내 정보를 제가 동의를 해서 다 긁어와서 별도로 치거나 이렇게 하지 않고 바로바로 이제 사용할 수 있는 것이죠. 다음은 이제 법인데요. 그 법적에서도 이제 서비스를 설명하면서 오너십이라든지 뭐 열람, 사본 발급 이런 걸 좀 말씀을 드렸었죠. 그거 외에 이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라는 용어가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이제 제 정보를 내가 결정해서 쓸지 말지를 결정하겠다는 건데요. 가장 이 마이데이터에서 핵심이 되는 법률은 이런 열람권과 사본 발급 또 이 전자 파일 형태의 사본 발급도 있지만 이 데이터 이동권이 핵심입니다. 이미 2018년도에 EU에서 이렇게 GDPR을 통해서 데이터 이동권이 발효가 되어 있고요. 우리나라도 데이터 3법 중에 신용정보법을 통해서 금융 분야 마이데이터 산업이 도입이 됐죠. 근데 데이터 3법인데 개인정보보호법이고 정보통신망법이고 신용정보법이에요. 차라리 정보 3법이라고 불렀으면 좋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물론 개인적으로는 데이터 3법이라고 부르고 이 세 개의 법령의 이름도 데이터로 이제 좀 바꿔야 될 시기가 왔다고 봅니다. 이게 정보에서 데이터로 넘어가는 과도기여서 이 용어에 혼란이 오는 것 같고요. 그래서 데이터 이동권이 신용정보법을 시작으로 개인정보보호법 일부 개정안, 전자정보법 개정안, 데이터 기본법안, 그리고 데이터의 이용 촉진 및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 등 분야별로 이렇게 제정이 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GDPR에서 이렇게 분야별로 이동권을 제정하지 않았죠. 그냥 1번법인 GDPR에 이동권이 들어가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이제 신용정보법에서 먼저 데이터 이동권을 발의를 하시면서 그게 이제 통과가 되면서 분야별로 이렇게 다 각각 이동권을 발의를 하고 계세요. 이게 좀 혼란이 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법체가 좀 단일화되어야 될 필요가 있는데 데이터 쪽의 법은 특히나 데이터 거버넌스에 기초가 되기 때문에 이런 용어부터 좀 많이 정제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이용자인 나는 하나인데 나를 이용자로 부르기도 하고 정보 주체, 신용정보 주체, 환자, 개인, 소비자, 국민, 데이터 주체 이렇게 부르고 있거든요. 그 서비스 만드실 때 굉장히 헷갈리십니다. 이거 데이터 거버넌스 측면에서도 이런 용어 통일부터 좀 필요하다고 보고요. 미국도 데이터 포터빌리티에 대해서 이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기술 분야에서는 사실 이렇게 각 분야별로 이렇게 제 데이터를 가져오려다 보니까 인증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 공인인증서가 폐지가 되면서 오히려 이 인증 산업 육성 차원이긴 한데 마이데이터 입장에서는 이 공인인증서가 있는 게 그 이제 하나만 쓰게 되는 게 오히려 간편할 수도 있습니다. 어쨌거나 그 공인인증서 폐지되고 이런 다양한 인증 방식들이 나오게 되는데 한 2, 3년간 이 산업의 어떤 그런 표준이 자리 잡게 되면은 편리한 인증 방식들이 이제 적용이 될 것이고요. 특히나 블록체인을 적용한 분산 ID가 이제 마이데이터 분야에서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의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각각의 나라의 그 개인정보보호법이나 동의 방식이 다 다르죠. 특히 우리나라가 동의받는 절차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좀 까다로운 편이라고 어느 변호사님께서 이제 법조계에 계신 유명한 그 변호사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 동의 방식도 해외 수준에 맞춰서, 이제 국제적인 수준에 맞춰서 조금 완화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개별 동의, 구체적 동의, 그리고 사전 동의 방식이기 때문에 이 사업자분들이 이런 서비스를 하기가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이고요. 해외처럼 뭐 사후 동의, 이제 제한적인 사후 동의라든지 카테고리 동의 방식, 이런 것들이 이제 적용이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ISO 표준으로도 또 제한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동의 방식에 대해서 좀 이렇게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고, 기술적으로 스마트 컨트랙트가 있습니다. 이게 계약 조건을 코딩을 해놓고 일일이 계약 조건을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미리 코딩을 해놓고 거기에 조건이 맞으면 계약이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것들이 이제 향후에 진행이 될 텐데, 거기에 맞춰서 이제 법도 조금 개정이 될 것 같고요. 데이터 영수증도 이제 눈여겨봐야 합니다. 데이터 수집 동의 영수증, 활용 동의 영수증, 이런 것들이 이 정보 주체, 데이터 주체의 권리 보장 차원에서 언제 어떤 목적으로 언제부터 언제까지 어디에 사용을 했고 그 수익은 얼마였다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플랫폼도 필요하죠. PDS라고 부르는데요. 뭐 논란은 좀 있을 수 있습니다. 뭐 PDS가 스토리지 개념도 있고, 스토어 개념도 있고, 서비스 개념도 있고, 또 EU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페이스 개념을 또 도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퍼스널 데이터의 저장 및 판매, 유통, 이런 채널들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플랫폼 구현에 필요한 기술들에 대한 관심도 급격히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빅데이터 플랫폼들 이제 구축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하셨었는데, 이 마이데이터와 결코 구분돼서 구축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한 플랫폼에서 마이데이터, 빅데이터 모두 처리를 하는 구조여야 될 것 같고요. 거기에 이제 동의를 받느냐 안 받느냐 이 차이가 이제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생태계 분야인데요. 그 인식 확산이 많이 되었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 데이터를 이제 회원들의 정보죠. 네, 회원들의 정보죠. 이 마이데이터는 그 회원들의 정보를 내주는 것인데요. 오히려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필요하다고 보시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아직 그 마이데이터로 어떤 서비스의 편리함을 이미 경험을 하셨었기 때문에 마이데이터 효과가 큰다고 이렇게 긍정적인 평가가 그 기업보다는 좀 적은 편이시고요. 오히려 기업에서 이 산업별로 2, 3위 사업자분들께서 마이데이터를 통해서 우리가 1위 사업자분들의 고객 정보를 우리 쪽으로 끌어오겠다, 이런 의지가 강하세요. 근데 그러려면은 국민들이 원하는 게 뭔지, 그러니까 국민들이 서비스의 편리함 아까 보셨죠? 그리고 개인에 대한 금전적 혜택, 이런 것들을 잘 서비스에 녹여 넣으셔야 그런 1위로 이제 올라서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기업들이 다 앞에 보신 그 PDS만 하려고 하세요. 근데 거기서도 어떻게 하면 좀 더 많은 고객을 확보할까를 생각을 하시는데, 그러려면은 이제 그 편리함과 고객에 대한 금전적 혜택 부분이 이제 먼저 해결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인식의 전환이 좀 필요하고요. 국민들은 보안을 가장 우려를 하고 계십니다. 정보 유출 배상 책임이나 뭐 이런 것들을 우려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하실 때는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정부와 공공기관의 역할은 뭐 법제도 정비죠. 그리고 데이터 거버넌스 차원에서의 법제도 정비가 필요합니다. 법제도를 정비하신다고 하고 이렇게 분야별로 데이터 이동권을 넣어 놓으시면 사실 국민 입장에서는 이게 신용정보인지 비신용정보인지, 이게 공공정보인지 비공공정보인지
구분하기도 어려울 뿐더러 구분할 필요도 없거든요. 근데 여기 서비스를 만드신다 치면은 고려해야 할 법률들이 너무나 많아지게 됩니다. 이게 당연히 휴대폰 들고 다니면 위치정보법도 봐야지. 거기에 이제 병원이 연결돼서 진료 기록이 휴대폰으로 들어오면 의료법도 봐야 되지. 또 금융 마이데이터 하면은 뭐또 금융위에서 신용정보법도 들여다봐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검토해야 되는 법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거버넌스 체계를 만드는데도 좀 복잡하죠. 그래서 이런 법제도 정비가 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 거버넌스 계속 말씀드렸는데, 거버넌스의 새로운 트렌드를 보면은, 새로운 트렌드도 아니죠. 이게 계속 꾸준히 얘기되어 왔었던 겁니다. 조직, 정책, 프로세스, 시스템 다 갖춰야 된다라는 얘기고요. 이거를 기술 분야에서 이제 거버넌스를 주로 말씀하시기도 하는데, 개인적으로는 이 생태계 차원에서, 소사이어티 차원에서 앞에 세 가지 요소들이 다 녹아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소사이어티에 넣어봤고요. 이런 구조의 이제 PDS들 그리고 내부 절차들을 만들어 가셔야 될 것 같다는 거고요. 국가에서도 이 공공 분야의 개인 데이터 플랫폼들이 많이 있거든요. 뭐 행안부를 비롯해서 공공 마이 데이터뿐만 아니라 많이 있습니다. 그런 체계들을 이제 정비해 나가야 될 텐데, 뭐 데이터청 얘기도 있고 해서 그런 데이터 거버넌스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거버넌스의 첫 걸음은 이제 개인 주장입니다만 개인 데이터의 분류가 먼저 선행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름 이 플랫폼별로 개인 데이터가 어떻게 분류될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해봤는데요.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게 생성 주체별 분류죠. 개인 데이터, 기업 데이터, 공공 데이터로 나눠서 개인 데이터가 기업 데이터에 저장되는 경우, 그리고 개인 데이터가 정부 플랫폼에 저장되는 경우, 이런 것들을 좀 가정을 해서 벤 다이어그램인가요? 이거를 좀 그려봤습니다. 이 보이는 부분 중에서 1번, 2번, 3번 영역이 이제 마이 데이터의 영역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런 요 1, 2, 3번 영역의 데이터들을 좀 분류를 먼저 해야 되죠. 이 마이 데이터의 영역이 어디인가를 좀 보면은 inferred, observed, provided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뉘어서 지금 논란이 있긴 합니다만 개인이 직접 쳐서 넣는 데이터들은 당연히 마이 데이터 열람권 대상이 된다고 보고 있고요. 이 기계를 갖고 다니면서 센서로 인식돼서 모아지는 정보들, 뭐 체중계에 올라가신다든지, 뭐 만보 걷기를 해서 몇 걸음 걸었는지 측정이 된다든지 이런 것들도 개인 마이 데이터 영역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추론 정보들 이런 거는 마이 데이터 대상이 아닌 걸로 일단은 정리가 되어가는 모습인데, 이 세 가지를 전제로 해서 이 개인 데이터들을 이렇게 등급을 좀 나눌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다만 보편적인 등급 체계는 있어야 되겠지만 이 개인이 등급을 좀 조정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저처럼 키가 작은 사람들은 키를 제3자에게 제공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고가에 사가든지 아니면 안 밝히든지 이런 등급을 개인에게 좀 조정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개인 데이터의 쭉 범위를 좀 나열해 본 화면이고요. 그리고 이제 맺은 말로서 시간이 어느 정도 이제 된 것 같은데요. 이 비즈니스 서비스죠. 그리고 서비스, 법제도, 기술, 생태계는 사실 이렇게 따로따로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다 엮여 있어서 어디까지가 서비스고 어디까지가 법제도고 어디까지가 기술이다 말씀드리기가 굉장히 모호합니다. 그리고 기술이 법제도를 바꾸기도 하고 또 법제도가 기술을 바꾸기도 하고요. 이 법제도와 기술에 따라서 서비스가 바뀌는 거는 굉장히 많은 경우를 보셨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클라우드 기술이 막 발전을 하게 되면 법제도도 이제 클라우드를 사용하도록 막 권장을 하죠. 그렇게 되면 서비스 자체를 클라우드에 다 올려야 되는 그런 상황도 발생을 하고요. 또 앞에서 말씀드렸었던 동의 방식이라든지 뭐 데이터 영수증 이런 제도들이 마이데이터를 통해서 막 개발이 되고 기술이 뒷받침이 돼서 연구가 된다 그러면 적용이 된다 이러면 거기에 대해서 이제 법이 바뀔 수도 있고
서비스에 이런 것들을 넣어야 되시는 그런 경우도 이제 생기게 됩니다. 이런 서비스 법제도 기술이 어우러져서 이제 생태계를 구성을 하게 될 텐데요. 뒷받침하게 될 텐데, 마이데이터 생태계는 개인 데이터 보유 기관, 그리고 개인 데이터 플랫폼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개인으로 보시면 됩니다. 개인이 어차피 플랫폼에 접속을 해서 다 개인 정보를 관리를 하기 때문에 개인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 개인 데이터를 가져다가 쓰는 활용 기관, 이렇게 세 파트로 나뉘어지는 생태계로, 이렇게 플레이어로 나눠지는 생태계입니다. 그래서 이 생태계에서 이것들이 어떻게 마이데이터 생태계가 활성화될 수 있을까를 이제 좀 정리를 해보면, 비즈니스 차원에서는 아까 말씀드리긴 했습니다만, 새로운 서비스 모델이나 PDS에 대한 기대감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근데 이용자 입장에서는 그렇게 획기적인, 이게 마이데이터구나 느끼실 만한 서비스들이 나온다고 오해를 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업들은 내가 PDS를 만들어서 모든 회원 정보들을 다 관리를 해서 내가 이 분야의 1위 사업자로 올라서겠다, 이런 기대를 하셔도 되지만 조금 덜 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제 마음을 먹으셨다 치면, 진짜 이용자를 위해서 개인의 데이터를 내 플랫폼에 모으기 위해서 해야 될 게 뭔지를 한번 좀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런데 아무래도 기업들은 자사의 이익이 우선이기 때문에 이용자 이익을 우선 생각하시기가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마이데이터가 사실 어렵습니다. 기존의 커스터머 릴레이션십 매니지먼트가 벤더 릴레이션십 매니지먼트로 바뀌는 거예요. 개인이 벤더를 관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상 기업에서 개인 데이터 플랫폼 PDS를 만드신다는 것이 마이데이터와는 조금 상반될 수 있어요. 개인이 이런 플랫폼을 각자 만들 수 없기 때문에 국가나 기업이 PDS를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근데 이걸로 기업의 수익을 내겠다라는 것 낼 수 있어요. 낼 수 있는데 그거를 목적으로 쫓다 보면은 마이데이터의 기본 취지와는 또 어긋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법 측면에서는 마이데이터 패러다임에 많은 법 체계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동권이 분야별로 있는 것인지 분야별로 이동권이 제정되는 게 맞는 것인지 다시 한번 고려를 해봐야 되는 시점이고요. 동의 방식도 좀 해외 국제적인 수준에 맞게 좀 개선이 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기술적으로는 사실 많이 해결이 이미 되어 있습니다. API도 그렇고요. 이제 다만 한 가지 이제 스크래핑이 신용정보법을 통해서 이제 금지가 되고 있는데요. 스크린 스크래핑이 특히 그런데, 이게 API를 열어주지 않는 기업, 즉 데이터 이동권에 대한 기본적인 조건들을 갖추고 계시지 않은 곳에 어떻게 내 열람권을 행사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 봤을 때는, 이 전문 처리 스크래핑이라는 기법이 있다고 그럽니다. 이게 데이터 보유 기관과 데이터 활용 기관 사이에 사전에 그 프로토콜을 맺어가지고 개인이 동의한 데이터 항목만 스크래핑 해가는 기법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런 정도는 그 과도기적 시대에는 마이데이터로 넘어가는 과도기 과정에서는 일정 부분 조금 허용해줘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생태계 차원에서는 앞에 보신 비즈니스, 리걸, 테크, 이게 상호 조화를 이루어야 되고요. 이런 것들이 어우러진 데이터 거버넌스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대략 이렇게 마이데이터 산업 생태계 활성화 방안을 4가지 관점에서 좀 말씀을 드렸고요. 사실 법적으로도 그렇고 기술적으로도 그렇고 서비스도 그렇고요. 아직 우리나라의 마이데이터가 정착이 되려면 좀 많은 전제 조건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활성화 방안들이 각 요소별로 좀 정착이 돼서 최종적으로 산업이 좀 크게 육성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임태훈 교수님 강연 잘 들었습니다. 시간이 좀 부족하긴 한데 간단하게 아마 우리 임태훈 교수님이 강의 중에 조금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우리 채팅창에 개발자의 하루님께서 올려주신 질문이 있습니다.
마이데이터 정책의 필요성에 대한 개인과 기업의 인식의 차이가 큽니다. 마이데이터라는 개념 자체가 개인의 정보 주권이 핵심이라면 마이데이터 정책에 대한 개인들의 긍정적인 인식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러한 측면에서 마이데이터 정책 서비스가 시행되면서 개개인의 이용자들이 실감할 수 있는 긍정적인 변화를 어떤 것들이 있는지 말씀 부탁드려요 라고 올려주셨습니다. 간단하게 답변 네. 부탁드립니다. 네, 좋은 질문 주셨습니다. 사실 이용자 입장에서는 마이데이터가 크게 다가오시지 않을 수 있어요. 이미 마이데이터 용어 이전에 경험을 해보셨기 때문에 이게 마이데이터인가? 라는 질문들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서비스 준비하시는 분들도 이런 얘기 많이 하셨고요.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과연 무엇이냐? 이거에 대한 그 궁금증들이 크십니다. 그런데 사실 마이데이터로 뭐 말씀드리긴 했는데 이게 뭐 거의 뭐 혁신적인 이런 서비스 모델이 개발된다기보다는 편리함 그리고 개인에게 돌아오는 금전적 혜택이 많아지는 것들 이런 것들 측면에서 바라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이제 대표적인 그 국민 체감형 서비스이죠. 공공 쪽 영역이긴 합니다만 이런 서비스들 그 편리함 이런 것들을 보시고 이게 마이데이터이구나 이걸 좀 느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강연에 이어서 질문에까지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고려대학교 임태훈 교수님이었습니다.